아니, 몸통은 없고 다리만 달린 로봇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앉아있던 한 남자의 다리에 스스로 착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던 그 남자가 15년 만에 두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도 사람의 도움도 없이 말이죠. 전 세계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놀랍게도 이 로봇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연구자의 아버지를 위해 단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태어난 기술이었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의 상식이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다시 걷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포스터예요. 29살이고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두 발로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전부거든요. 저에게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져요.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셨죠. 존 포스터 학생들에게는 코치 포스터로 불리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를 데리러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린다, 넌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단다. 세상에 갈 수 없는 곳은 없어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아버지는 하반신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의사는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체념이 보였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62살이에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세요. 화장실에 가실 때도 제 도움이 필요하죠. 목욕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괜찮다, 린다야. 아빠는 지금도 행복하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걷고 싶어 하시는지 말이에요. 밤마다 감각 없는 다리를 주무르시는 모습을, 휠체어를 바라보는 그 씁쓸한 표정을 제가 모를 리 없지요. 가끔 꿈에서 걸으셨다며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슬퍼 보여요. 예전에 체육 수업하시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실 때면 아버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걸 봤거든요. 학생들과 농구하시던 모습, 운동장을 달리시던 모습을 보시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중얼거리세요. 그래서 저는 로봇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걸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MIT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세계 최신 웨어러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일본의 HAL 슈트, 독일의 REWALK, 미국의 엑소슈트까지 모든 기술을 분석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만든 그 어떤 기술도 아버지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로봇이 단순한 보조 역할에 그쳐요. 완전한 단독 보행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정말 많은 시도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들을 직접 아버지에게 적용해봤죠. 처음엔 정말 희망적이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번 새로운 기술을 가져갔어요. 일본에서 개발한 HAL 슈트를 구해와서 아버지께 착용해드렸을 때였어요. 로봇이 근육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움직임을 보조한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처음엔 이게 정말 될까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겨우 몇 걸음 보조받아 걷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양쪽에서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만 가능했죠. 독일의 REWAL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배터리로 구동되는 외골격 로봇이었는데 상체의 움직임으로 다리를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재활센터에서 전문 훈련을 받으셨지만 결국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어요. 게다가 무게가 23kg이나 나가서 착용만으로도 지치셨죠. 일상생활에는 전혀 쓸 수 없었어요. 미국의 엑소슈트는 어땠을까요? 하버드에서 개발한 소프트 로봇이었는데 기존 딱딱한 외골격과 달리 천으로 만들어져서 착용감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보조 역할에 그쳤어요. 아버지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죠. MIT의 지도교수인 로렌 마이어스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린다,
현재 기술로는 완전한 단독 보행이 불가능해. 의족 수준 이상은 아직 꿈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실리콘밸리의 최신 연구소들도 마찬가지 답변이었어요. 모두들 보조적 이동은 가능하지만 독립적 보행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힘든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는 괜찮다, 린다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점점 지쳐가시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엔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며 기대하시던 분이 나중엔 또 안 되겠지라는 표정을 지으시게 됐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린다, 넌 더는 이런 연구하지 마.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빠를 위해 이럴 필요 없어. 그때 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어요. 아버지도 걷고 싶어 하시지만 제가 자꾸 실패하는 걸 보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밤늦게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다가도 자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이상한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KAIST 연구팀의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 제목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사용자 의도 기반 자율 착용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로봇이 스스로 착용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단독 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기존 로봇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사용자가 일어서려는 미세한 의도만 있어도 로봇이 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보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착용자 혼자서도 완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기술과도 달랐어요. 논문 저자는 김승환이라는 KAIST 박사였어요. 생체 제어 연구소 소속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연구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를 실험 대상자로 참여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MIT에서 로봇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린다 포스터입니다라고 간절하게 적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다시 이메일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죠. 2달 후에 드디어 온 답장은 너무 차가웠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럼 됐다 린다야. 이제 그만 포기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아버지를 직접 데리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아버지, 저와 함께 한국에 가주세요. 직접 가서 부탁드려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드리니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휠체어 좌석을 신청하고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모두 번역해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비행기에 앉으니까 너무 막막했죠.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린다야, 이 나이에 뭘 걷겠다고 여기까지 왔나 싶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텐데 창밖 풍경을 보시면서 한숨을 내쉬셨죠. KAIST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경비실에서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김승환 박사님께 린다 포스터가 왔다고 전해주세요라고 계속 부탁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한 연구원이 저희에게 다가왔거든요. 혹시 MIT에서 오신 린다 포스터 씨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김승환 박사였어요. 김승환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 중반 정도였는데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죠. 논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놀랍네요라고 말하면서 저희를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사실 답장을 못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함부로 희망을 드릴 수 없었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시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로봇과도 다른 형태였거든요. 기존 웨어러블 로봇들은 모두 크고 무거워서 착용하기도 복잡했는데 이 로봇은 마치 옷처럼 얇고 가벼워 보였어요. 이게 정말 로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승환 박사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로봇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지능입니다. 사용자의 미세한 근육 신호와 무게 중심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의도를 파악하죠. 아버지는 처음에 많이 긴장하셨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실패만 했는데 라고 걱정스러워 하셨거든요. 김승환 박사가 아버님, 지금부터 저희 기술이 당신의 두 번째 다리가 되어드릴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로봇 착용 과정도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까 로봇이 스스로 다가와서 다리에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착용되는 건 처음 봅니다라고 제가 감탄했더니 사용자가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로봇 착용이 완료되고 나서 김승환 박사가 이제 일어나 보실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될까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연구실의 모든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팔에 힘을 주셨더니 정말로 몸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일어설 수 없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균형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김승환 박사가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또 한 발. 정말로 걷고 계셨어요. 지팡이도 없이 아무도 붙잡지 않고 완전히 혼자서 걸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5년 만에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로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아빠, 정말 걷고 계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린다야, 이게 꿈이 아니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김승환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 로봇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기존 웨어러블 로봇은 외골격으로 몸을 감싸서 움직임을 보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로봇은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자율형 시스템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체공학과 제어공학 그리고 AI 센서 기술을 결합한 결과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개발 배경이었어요. 김승환 박사의 아버지도 과거에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기술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매일 연습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채 걷지 못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죠. 사흘째 되는 날엔 30분 동안 연구실을 걸어 다니셨어요. 린다야, 내 다리가 이렇게 튼튼했나?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김승환 박사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국제 로봇 기술 대회가 일본에서 열려요. 저희 기술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아버님과 함께 참가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 로봇 기술 대회라니 정말 큰 무대였어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의 최고 기술진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참가하겠다고 했죠. 아버지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쿄에서 열린 대회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각국 대표팀들이 자신들의 로봇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 팀의 아키라 타카하시 박사는 이번엔 우리가 1등을 차지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했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각국의 로봇을 착용하고 30m 거리를 독립적으로 걸어야 하는 미션이었죠. 일본 팀은 로봇 착용에만 15분이 걸렸고 독일 팀은 보조자 2명이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드디어 한국 팀 차례가 됐어요.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가셨을 때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팀이 뭘 보여줄까 하는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로봇이 자동으로 아버지의 다리에 착용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놀라더라고요.
걸어보실까요? 라고 김승환 박사가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30m를 완벽하게 걸어서 완주하셨죠. 시간은 2분 31초였어요. 다른 팀들보다 2배 이상 빨랐거든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일본 팀의 아키라 타카하시 박사도 이런 기동성과 안정성은 지금까지 없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결과 발표에서 한국팀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날 밤 CNN과 BBC에서 특별 뉴스로 보도했어요. 전신마비 환자가 한국 기술로 다시 걷다라는 제목이었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 계시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로봇을 착용하시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셨어요. 천천히 걷지만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린다야, 15년 만에 내 발로 걷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정말 벅찼죠. 예전에 넌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로 어디든 걸어서 다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린다, 나는 한국에서 잃었던 나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도 여기서 진짜 연구자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김승환 박사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완벽한 기술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기술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완벽한지만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내가 짐이 되고 있다며 위축되어 계셨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민이라는 10살 소녀를 만났을 때예요. 소아마비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던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물론이지 언젠가는 너도 이런 꿈을 꿔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김승환 박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위한 기술은 성공했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MIT로 돌아가서 상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다음은 상지마비 환자입니다. 다시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김승환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언제든 환영합니다라는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면서 딸아, 이제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아버지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연구자로서의 저 자신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MIT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기술적 완성도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은 김승환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김승환 박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가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죠. 처음엔 저도 완벽한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로봇을 개발해서 모든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야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김승환 박사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논문 발표에서 몇 등을 할지, 특허를 몇 개나 받을지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MIT로 돌아와서 저는 로렌 마이어스 교수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도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린다. 내가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야. 연구 철학 자체를 발견한 거지라고 하시면서 제게 특별 강의를 맡겨주셨어요. 한국형 기술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MIT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된 거죠. 첫 강의 날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도 한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 대해 많이 들어봤더라고요.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김승환 박사에게서 배운 그 철학을 그대로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단순히 성능 지표를 높이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 학생은 교수님, 그럼 우리도 기술을 개발할 때 먼저 사용자를 만나봐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실험실에서만 연구하지 말고 실제로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후로 MIT의 연구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논문 실적을 쌓는 것보다 실제 환자들과 소통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도 매주 지역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런 변화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린다야, 내가 이제야 진짜 연구자가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저는 테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기술이 만든 기적, 아버지가 다시 걸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죠. 전 세계에서 온 청중들 앞에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단순히 걸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킨 사람입니다라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15년간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기적 같은 순간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죠. 특히 아버지가 처음 일어서서 걸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이나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술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셨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요. 그 강연을 본 김승환 박사가 연락을 주셨어요. 린다 박사님의 강연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시작해봐야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꿈꿔왔던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상지마비 환자를 위한 로봇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MIT의 기술력과 KAIST의 인간 중심 철학을 결합하는 거죠. 저는 일주일의 절반은 미국에서, 절반은 한국에서 연구하게 됐어요. 정말 바쁘지만 너무 보람찬 나날들이었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매일 아침 로봇을 착용하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게 일상이 되셨어요. 지역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아버지가 산책하시다가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신 일이에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다가가서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며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15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라고 아이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다리는 특별해서 아프지 않단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이런 꿈을 꿔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기술을 본 유럽의 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곧 전 세계 환자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린다야, 아버지는 다시 걸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얻은 셈이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을 때였어요. 하늘 위로 드론이 지나가는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한국 기술이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저의 꿈은 더 커졌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연구를 이어갈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그 철학을 잊지 않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한 남자가 다시 걸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를 사랑한 가족의 꿈을 되살린 기적이죠.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기적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